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아주 포텐셜이 있으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그 금융시장의 매크로를 분석하시는 애널리시스신데요. 오건영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건영 팀장님의 업무를 이렇게 좀 보니까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신한금융그룹 내에 매크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무식하다 보니까 네. 이 매크로 전략이 뭘까, 매크로 마켓이 뭘까 네. 이해가 잘 안 가서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제가 과거에 매크로 마켓 전략 같은 것들을 같이 수립을 했는데요. 이 매크로라는 게 이제 거시 경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예, 거시 경제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그냥 생활 물가라든지 이런 얘기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에서 일어나는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교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이제 환율과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업무 자체가 이제 거시 경제를 다루시는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리나 환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참 체감이 안 하다거든요. 맞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식 투자 지금 하기 좋아요? 안 해요? 어때요? 이런 게 와닿죠. 네, 그렇죠. 예. 이 금리와 환율이 이 투자와 이 연결되는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저도 먼저 우스갯소리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금리 환율 이런 거 이제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얘기할 때는 다 몰려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거나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얘기하면 사실 뭐 주식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아파트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몰려들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환율이나 금리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물어봐 주시면 어떤 거 물어보냐면 야 저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오늘 환전할까 다음 주에 할까 뭐 이런 거 질문해. 그런 거 사실 모르거든요. 내지는 뭐 대출 받으려는데 고정금리로 받냐 뭐 변동금리로 받냐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금리나 환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라는 것의 정의가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잡아 쓰잖아요. 네네. 그때 지불해야 될 비용, 돈의 값,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는 대출 금리라고 보통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돈을 갖고 투자를 하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툴인 돈의 값, 이걸 알아야 당연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돈을 잘 버는데요. 이런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환경이다.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은 환경이면 이런 기업의 주가는 하늘을 날아가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아니면 약간이라도 높은 이런 환경이면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무엇을 하고 어떤 돈을 버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를 둘러싼 환경 있죠. 예. 이 환경이 어떤가를 결정을 할 때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직관적인 이해는 필요한 거고요. 네네. 환율은 조금 금리하고 다른 게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돈의 값 앞에 가로치고 하나 사라져 있는 게 있습니다. 생략된 게 국내 대내적인 돈의 값입니다. 국내의 돈의 값이 금리고요. 대외적인 돈의 값이 환율입니다. 네. 이제 그 환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외국인이면 미국 투자자입니다. 그럼 저는 달러를 갖고 있을 겁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는 달러로 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가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네네. 그러면은 우와 어떡하지 내가 달러를 팔고서 주식을 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뛴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팔았던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나중에 달러로 다시 환전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플레이어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역할이 크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쓰는 돈의 값, 환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하고 환율이라는 건 직관적인 개념, 돈의 값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시장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자, 우리 원화 환율이 이제 1,200원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우리 원화 가치가 이게 절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는 뛰는 거죠.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살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달러로 옛날에는 1,000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1,200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많이 가격 경쟁력이 높으니까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어느 정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마구 떨어지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마구 떨어지면 이 주식을 통해서 이 기업에 투자해서 10%를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네네. 10%를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팔고 샀던 이 우리나라 주식이 달러를 팔고 샀잖아요. 달러가 마구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럼 10% 먹은 걸 가지고 다 팔고 다시 달러를 사려고 했는데 달러가 2배씩 뛰어버린 거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던지고 주식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네. 이 원화가 절하가 되면서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수출 기업에게 무조건 좋을 거야. 네, 경제에 그렇죠. 도움이 네. 돼라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거 너무 단편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 자본이 네. 그것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더 이 악순환에 빠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당시에도 2008년도? 예, 그렇습니다. 네. 2008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 맞아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 채권을 다 팔고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주실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환율이 뛴다는 건요, 우리가 수출할 때 유리하다는 점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터키는 지금 굉장히 나라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럼 터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터키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터키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겁니다. 그럼 터키 자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죠. 약 20%씩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 터키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터키는 금리를 올리면서 이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예. 겁니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네. 은행에 맡기는 게 돈이 네, 더 그렇습니다. 벌리니까.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도 여러 가지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 환경이 참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 여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우리한테 뭐가 불리하고 뭐가 유리한 건지를 따져보려면 이게 머리가 터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매크로 관점,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네. 현재 시장을 보셨을 때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정말 그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이제 뭐 우리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결국엔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자.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제 그걸 네.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금리입니다. 금리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성장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주식시장이 막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투자자분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기 요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그러길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건 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017년에는 작년이 2018년이었고요. 2017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3번이나 인상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똑같은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효과에 대해서 이 작용이 다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어떤 땐 주가가 하늘을 날아가고 어떤 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답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을 볼 때는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는 뭐 GDP 성장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A라는 국가에 투자했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얼마나 많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성장은 투자 수익률을 말하고요. 금리는 제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돈을 빌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정보를 얻어서 이 옆집에 있는 아파트가 한 20% 오를 거라는 걸 확신을 얻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성장 쪽에서 20%의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주신 거죠. 저기 대출 금리가 1% 정도 오른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사뿐히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20%가 중요한 거죠.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세게 나오면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질러도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성장 사이드에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무역 전쟁이 생기고 환율 전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모자란데 서로 굉장히 작은 성장에서 만들어낸 작은 파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러면 전체적인 성장의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는데 성장이 더 빠르게 위축이 되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주가가 오르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도 성장이 세게 주저앉아 버리면 주가가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막 하늘을 날아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냐? 그렇죠. 왜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정확한 답변은요. 금리가 낮아졌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보다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네.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게 주요 원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네. 이제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앞날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최악의 네. 상황이 벌어질지.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심리가 무너지면서 네. 예,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추상적으로는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네. 무역 전쟁 하면 아 뭔가 어쨌든 좀 성장에는 안 좋을 것 같네. 환율 전쟁 하면 일단 어감 자체가 조금 안 좋으니까 뭔가 안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좀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A 국가하고 B 국가가 있습니다. A 국가는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요. 낮은 가격에 훨씬 고품질의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네. B 국가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네. 낮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두 나라는 서로 교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 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은 B 국가에서 만들어낸 고품질,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자동차를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샀어야 되는데 300만 원에 훨씬 좋은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비국가는 그만큼 더 생산을 늘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건 결국에 뭘로 만들어지냐면 결국에는 공장이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면 그만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서 점점 더 선순환으로 접어들게 되죠. B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국가로부터 스마트폰을 수입을 해서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무역전쟁이라는 건 이걸 끊어놓습니다. 그럼 A국가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가성비가 안 나오는 제품의 성능도 좋지 않은 그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그렇죠. B국가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무역 전쟁은 뭘 만들어내냐면 글로벌리 수요의 위축을 만들게 되죠. 예.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전 세계에서 공급은 쏟아지는데 사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공장이 마진을 못 내니까 기업이 마진을 못 내니까 투자를 줄일 겁니다. 투자를 줄이면 그만큼 고용이 줄 거고요.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 거고
소득이 줄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수요가 줄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투자가 줄고 이제 기업 마진이 줄고 이런 이제 악순환에 접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무역 전쟁은 실제로 수요 결국에는 성장을 갖다가 위축시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전쟁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율 전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시장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 그냥 경기가 어려우면 누구나 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지 빚을 내서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너도 나도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남들보다 더 물건을 많이 팔려면 저 사람들보다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팔려고만 하고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 마진이 줄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으로 접어들 수 있죠. 그래서 환율 전쟁하고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둘 다 글로벌 성장을 위축시키는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시간을 두고 굉장히 지리하게 끌려가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인들 만나 보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모르니까.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죠. 설비 투자를 하려면 돈을 많이 빌려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에 나서야 됩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으면 너도 나도 투자를 미루게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라는 게 환율 전쟁이라는 게 1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그럼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작년부터 그럼 결국에는 투자가 실종이 되고 이 투자의 실종이 결국에는 경제 자체의 체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제가 계속 이제 그냥 몸하고 똑같죠. 계속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흔들리게 되죠. 금리를 낮춰도 소용없습니다. 금리 같은 약을 써도 쓰러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기축통화가 달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이니까 네. 거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각 나라의 환율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요동을 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얼마 전에도 0.25%인가요? 네. 연준에서 네. 파월 의장이 네.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반응이 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막 그 화를 내더라고요. 예. 뉴스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 금리가 미국에서 정해지는 그 절차랄까 과정이 네.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이제 조금 복잡한 말씀이긴 한데요. 네.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이제 중앙은행이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 있죠. 예, 그렇죠. 이제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을 거래하는 시중은행들이 존재를 하게 네. 됩니다.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서 돈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의 값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돈의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줄는데 수요는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 얘기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한다.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있던 돈을 갖다가 훅 하고 빨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시중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럼 너도 나도 아우성을 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럼 돈의 공급을 확 늘리게 되죠. 돈의 공급을 확 늘리게 되면 이제 금리 자체가, 돈의 값인 금리 자체가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기준금리라는 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시중 전체에 있는 금리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FRB, 결국은 연방준비제도죠. 연방준비제도에서 45일에 이제 뭐 정확한 숫자라고 보시면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에 한 번씩 FOMC라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금통위하고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월 말에도 보시면 그때 이제 0.25% 금리를 낮추기로,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뉴스를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환율 그렇습니다. 조작국으로 네, 지정을 네. 해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중국을 공격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의도는 네. 연준을 공격한 것이다. 파월 의장을 공격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퍼펙트하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효과들이 결국에는 나타나겠죠. 궁극적으로는. 예, 지금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시각은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흑자를 보고 미국은 계속해서 그 물건을 사들이면서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계속 빚을 내가지고 중국의 물건을 사들여가지고 적자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니들이 내 물건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캔디데이트로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 애들은 지금 미국을 피기뱅크죠.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으로 본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잡아 쓰는 돼지 저금통으로 보는데 난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우리 물건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돌아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요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 물건을 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소비는 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국의 소비력이 약하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 루트를 딱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까 그만큼 소비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한테 물건을 사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미국 경기가 좋으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굉장히 경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속된 말로 미국의 성장이라는 떡고물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탁 차단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이쪽은 그만큼의 수혜가 가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차단한 다음에 중국한테 너희들이 우리 물건 사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합니다. 그럼 중국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과거하고 달라진 건요. 전 세계가 다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나는 마진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잖아요.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미국 경기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넌 US 국가들이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하도 때리니까 얘네들의 경기 둔화가 미국의 경기를 갖다가 휘청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합니다. 아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고 고용도 이렇게 괜찮고 경기도 뜨거운데 왜 금리를 인하합니까? 라고 할 때 파월에 딱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기 나쁘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풍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풍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정의를 해주죠. 다른 나라의 경기 둔화가 미국 경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역풍이라고 정의하고요. 다른 나라의 예지를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중국하고 유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중국이 흔들리니까 미국 경기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트럼프가 FRB,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를 갖다가 압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건데 중국을 압박하니까 미국 경기가 흔들릴 것 같아서 결국에는 FRB가 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는 이제 이런 쿠션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뭐 FRB를 압박했다 이 말씀이 맞는데 다만 한 쿠션을 돌아왔다. 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자기 나라 경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딱 중국 때문에 지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보호 무역이 미국이 그러는 것처럼 각 나라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이다 보면은 엄청난 성장에 글로벌 성장에 어떤 제약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뭐 있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라는 게 있었던 시기가 1929년도로 가봅니다. 1929년도로 가보면 그때 당시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자동차 경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을 마구 늘렸는데 실제로 수요는 꺼진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자동차 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부터 박살이 나면서 미국 경기가 막 위축이 되니까요. 당시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는 게 이런 정책을 씁니다. 자국의 산업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관세 장벽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나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미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니까 그 나라들도 각각 다 관세 장벽을 높이게 되면서 그렇죠. 우리만 당할 수 없다. 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과 특정 국가만의 경쟁이 아니라 이게 나중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뭉쳐져 있던 이런 수요가 다 분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A하고 B가 뭉쳐져 있던 게 탁 떨어져 나간 것처럼 A, B, C, D, E, F, G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럼 그만큼 성장이라는 파이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레이 달리오라고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분 책을 되게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네, 그분이 지금이 이제 그때 당시 어떤 1930년대를 좀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FRB의 이제 새로운 이사 후보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게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1930년대 초반을 좀 닮았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좀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모니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9년도에 있었던 미국 네. 세계 대공황, 예.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주신 거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도 네. 2015년도에 이제 중국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중국 위기도 뭐 비슷한 사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2015년에 중국 위기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있어서 무역 전쟁이 강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자잘한 무역 전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타이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는 환율 전쟁이 굉장히 이슈가 그렇죠. 됐던 때입니다. 그때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2년 말에요. 이제 네. 아베노믹스가 이제 시작이 되죠. 아베노믹스는 결국엔 그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어느 경제 체제나 제일 두려워하는 게 디플레이션 심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안 쓰고. 네, 그렇습니다. 점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 집을 안 사죠. 가격이 떨어져도 안 삽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걸 기대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도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걸 생각하면 절대로 물건을 안 사고 지금의 소비를 뒤로 최대한 많이 이연시키려고 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소비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심리 자체가 들어온 게 고착화된 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걸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돈값이 떨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듣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화폐 가치가 막 폭락을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스마트폰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일본이 그래서 2012년 말부터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도 그냥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마구 돈을 잡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를 마구 찍어 뿌리죠. 그럼 엔화의 공급이 마구 늘어날 겁니다.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물건의 가치가 올라오는, 물건의 값이 올라오는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를 기대한 거죠. 물론 7년 동안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었지만 아직 그 효과가 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를 갖다 올리기 위해서 디플레이션 심리를 없애고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엔화의 공급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엔화의 공급이 는다는 건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겁니다. 인위적인 절하를 네, 계속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엔화 약세가 벌어지게 되죠. 그럼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가게 되면서 일본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1년도, 12년도에 유럽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도 초부터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할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로화를 마구 찍게 되죠. 마구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로화를 찍어 뿌리게 되니까 유로화 가치가 마구 떨어집니다. 엔화하고 유로화 가치가 마구 떨어지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그냥 그 한국이라든지 이런 수출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 페그제라든지 아니면 달러 대비 약간씩 위안화를 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엔화나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약합니다. 달러는 엄청나게 강하고 엔화나 유로화는 달러 대비 엄청나게 약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위안화가 달러 대비 절상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달러 대비 위에 위안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안화가 제일 세고요. 위안화를 달러뿐만 아니라 이 엔화나 유로화하고 비교하면
그냥 속된 말로 헐강한 거죠. 그럼 위안화 가치가 너무너무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너무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수출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2015년도 8월 11일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제 기습적으로 무렵인데요? 네, 그렇죠. 예, 딱 그 4년 전이죠. 위안화를 기습절하를 해버립니다. 2005년도 7월 22일부터 중국은 위안화를 계속 꾸준히 절상을 시켰거든요. 네네. 위안화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위안화 절상을 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어떤 상식책에는 위안화 절상이라는 게 상식으로 나와요. 위안화 절상의 상식이라는 얘기는 위안화는 그냥 오르는 통화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년 만에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럽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고, 일본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고, 중국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면 모두 다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구나. 그럼 수요의 위축이 생기면서 성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겠네라는 공포감을 갖게 되죠. 그게 그때 당시에 환율 전쟁 이슈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2015년도 8월달, 9월달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크게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중국에서 엄청나게 빠졌었죠. 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아까 이제 잠시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부채가 상당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그 기업 부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 부채도 그렇게 많은 건가요? 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기업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일반 국가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 공기업하고 민영기업, 사기업이 존재합니다. 예. 이 공기업이 사실상 어떻게 따지면 국가와 같은 그렇죠.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공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 자체의 부채보다는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결국은 그 부채는 국가가 다 보증을 쓰는 거네요. 이제 그 보증을 쓰는 부채도 있을 수 있고 보증을 서지 않는 부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암묵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보증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특정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 보증을 서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제 책임을 이제 떠넘기기.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이제 파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 중에 한두 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있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긴장하는 모습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환율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네. 이게 환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네, 이게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이게 다 네. 이게 아예 좋으면 좋고 말면 말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이게 버무려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환율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대위기가 있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환율 전쟁으로 좀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뭐 지정을 하고. 네. 이번에 뭐 파월 의장이 0.25%인가요? 네.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시장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다, 실망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럼 앞으로 이 환율 전쟁, 경제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조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낙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낙관론을 갖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약간 돌아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2014년으로 돌아가서요. 2014년도 7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 유가가요. 네. 배럴당 그때 105불 정도 했습니다. 1배럴에 한 드럼통에 이제 105달러 정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미국이 이제 셰일 원유라는 걸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 기존에 이제 원유 패권을 갖고 있던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게 너무 유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먹으려고 들어오니까요. 자기들 나라의 어떤 그 마켓 시어를 뺏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증산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미국의 셰일 오일을 죽이기 위해서 증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유에 대한 공급이 확 늘어나게 되니까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죠. 그렇죠. 그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016년도 2월에 배럴당 2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뭐 한 4분의 1. 그렇죠. 105달러에서 26달러까지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26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쟁을 하려고 했던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우디나 러시아가 사실상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나는 더 이상 증산 안 하고 나는 감산을 할게라고 하는데 제가 감산하는데 사우디가 계속해서 증산하면 제 마켓 쉐어를 사우디가 다 뺏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증산 경쟁에 같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26불까지 국제 유가가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26불까지 빠지니까 다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제 유가가 안정돼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바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감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으면은 되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015년, 16년 분위기만 봐도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악수를 한다?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감산을 할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너무나 하거든요. 치열한 경쟁자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지 자체가 이제 사우디는 약간 미국하고의 그렇죠. 우방이고요. 친미. 네, 그렇죠. 러시아는 약간 좀 다른 쪽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잖아요. 이 둘이 손을 합칩니다. 근데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둘이 결국엔 공조를 한 거죠. 감산을 하도록 서로 함께 도운 겁니다. 감산 공조라는 걸 하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26불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서로 예뻐서 악수를 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악수를 한 거고 둘 다 명분이 생긴 거죠. 내가 러시아하고 악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는 악수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우디하고 악수를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유 감산 공조를 통해서 국제 유가가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을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만 봐도 105달러에서 26달러까지 쉴 새 없이 떨어지면 국제 유가는 뭐 배럴당 10달러 밑으로도 내려간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비관론이 아주 극에 달했었을 그럴 때입니다. 그걸 결국에는 감산 공조라는 걸로 해소한 거죠. 근데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제 유가 얘기를 왜 하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도요.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영화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인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초반에 학생들이 이렇게 철로에서 둘이 누워가지고 기차가 올 때까지 네네. 게임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람이 치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철로가 있으면 여기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기차가 여기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에 엄청나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럼 기차가 앞에까지 오면 다들 두려워할 거잖아요. 망하는 거 아니냐면서 막 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기차가 너무 가까이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이 극에 달하면서 뭐 환율 조작국까지도 가면서 막 싸우는데요. 결국에는 이 둘이 결국에는 합의를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둘이 같이 악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야 그럼 동화 같은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사례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비근한 사례가 작년도 4분기에 있었거든요. 예. 작년도 4분기에 미국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자체이라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 채권 시장도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 시장이 막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던 게 첫 번째는요. FRB가 먼저 나섭니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마구 얘기했었던 FRB가 금리 인하로 바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이렇게 딱 돌아서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인상을 해왔던 그렇죠. 거죠. 예. 또 할 거다 이렇게 예, 예상을 두 하고 번도 할 있었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딱 멈춰버리고 스탠스를 확 바꿔버린 거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하고 잘해보겠다, 뭐 관세 부과를 갖다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요. 지금 당장 시장이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걸 갖다가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그때 당시 국제 공조가 잠시 형성이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밀월 관계가 잠깐 형성이 되면서 올해 1분기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시진핑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주 좋은 얘기가 있었다.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뭐 수주 후에는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뿌리기 시작을 하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 데다가 결국에는 공조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보면 주식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올랐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뭔가 위기감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결국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제전쟁이 결국에는 끝마무리를 지을 때는 각각이 명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될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할 거고요.
아, 돈을 내주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미국 경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받은 걸로도 굉장히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와 러시아의 사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해 4분기에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던 그 모습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앞으로의 경제 전쟁은 그런 형태로 풀려나가지 않을까, 국제 공조라는 형태로 결국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끝까지 이렇게 갔다가는 둘 다 망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둘만이 아니라 연관된 여러 나라도 같이 네. 힘들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예, 둘이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0.25% 금리 네. 인하를 했지만 실망을 했잖아요. 아,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네.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면서 더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바로 뭐 주가가 막 몇 프로, 3%씩 막 네. 폭락하고 뭐 난리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 파월 의장이라든가 네.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 자체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역풍 때문입니다. 그 역풍은 유럽과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럽과 중국이라는 건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이 흔들리는 게 우리를 계속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상류에서부터 오폐수가 내려옵니다. 그럼 하류가 계속 오염이 될 거잖아요. 네네. 이걸 갖다가 이제 치우기 위해서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하류를 정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오폐수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가 결국 말씀드렸던 역류입니다. 중국이나 유럽 경기 둔화되는 게 계속해서 하류를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라는 하류를. 네. 근데 지금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하류를 청소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류 청소라는 건 뭐냐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금리를 인하하면서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금리 인하해서 여기를 정화합니다. 근데 또 오폐수가 들어오겠죠. 중국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또 내리겠죠. 그럼 또 흘러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오폐수 때문에 하류가 오염이 될 것 같았던 게 올해 1월입니다. 네. 올해 1월에 있는 FOMC에서 금리 결정했던 그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있었던 FOMC에서 양적 긴축이라고요.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돈을 빨아들이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FOMC에서 한숨 쉬면서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월에 있는 FOMC에서는 실제로 금리를 낮춘 거죠. 이렇게 계속 하류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류를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계속 미국만 계속해서 활활 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오폐수가 흘러내릴 거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미중이 그 무역 전쟁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해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이 돼야 금리 인하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원론적인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그런 그 미중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 역시 약발이 오래 못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시장 상황만 보셔도 그냥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막 펄펄 날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근데 올라야지.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큰데도 주식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달러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는 건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금리는 미국 돈의 값입니다. 미국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 돈을 갖고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 미국 돈, 즉 달러의 밸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야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미국의 소비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돈을 벌면서 다른 나라의 성장이 세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무역 분쟁을 이걸 갈라놨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하니까 미국 경기 자체만, 미국 소비만 활활 타오르고 이쪽은 계속 그냥 차가운 상태입니다. 전 세계 돈은요, 단순히 금리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장을 보고도 움직입니다. 미국은 활활 타오르는데 저쪽은 차가워요. 저쪽에 있는 돈이 이쪽, 활활 타오르는 미국 쪽으로 흘러오겠죠. 그럼 중국에서 자산을 팔고, 중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그렇게 받은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올 겁니다. 네. 결국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 이전보다 오히려 환율이 더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한 효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헛짓한 거잖아요. 네, 효과가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효과가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참모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뭔가 네.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얘가 먼저 일어날 거야, 치킨할 거야, 네, 그렇죠. 손 한복할 거야라는 네. 기대감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 기대감이 이제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번 본심을 드러냈던 게 중국은 얼마 버틸 수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철로에서 먼저 일어날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이번에 저 10% 관세 부과하고 환율 네. 조작국 딱 지정하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네. 농산물, 미국 네, 농산물 그렇습니다. 딱 수입하지 않겠다 딱 네. 결정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예.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 국가는 그렇게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 대중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그 성장이 굉장히 좀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중국 경기 둔화가 세 개가 겹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이유도 이제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찾을 수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이런 상황에 사실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네. 뭔가 투자를 해서 이 상황을 좀 네. 뭔가 기회로 만들고 싶다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게 금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보면은 뉴스를 한번 보시면 2013년도 5월 이후에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 6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금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금 투자 매력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금이라는 자산의 속성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약간 또 지루한 옛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옛날에는 전 세계가 금본위 화폐제라는 걸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본위 화폐제 이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금 1온스에 10달러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을 갖고 있어야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1온스에 10달러만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10달러로 1온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온스의 가격이 금 가격이 10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금 가격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공황이 찾아오죠.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걸 교과서에 찾아보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네, 많이 네, 나와요. 뉴딜 정책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거기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미국에서는 금본위를 갖다 많이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금 1온스에 10달러만 찍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금 1온스에 35달러를 찍도록 그렇게 조건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보유하고 있는 금은 똑같은데 돈은 더 많이 찍은 거죠. 화폐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상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서 공급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금 1온스의 가격이 35달러로 고정이 확 됐다는 올라- 겁니다. 네. 확 올라간 거죠. 그 상태로 유지된 게 1971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1971년도 8월 15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 경기가 되게 안 좋아져요. 예, 예.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보통 정부가 뭐 요즘 추경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금리를 낮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보시면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딱 얘기만 들으셔도 재정 지출이 엄청났겠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시겠죠. 정비가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 적자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방법은 없는데 그러면 돈을 뿌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뿌리려고 보니까 근본이 묶여 있는 거죠. 1온스당 35달러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죠. 1971년도 8월 15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근본이 안 해. 맘대로 찍을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막 찍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 1온스에 원래 10달러였지 않습니까? 10개만 찍었습니다. 달러를. 그렇죠. 금 1온스에 35개를 찍었습니다. 근데 금 1온스에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1년도 이후에 금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1978년도, 79년도에는 금 가격이 온스당 600불을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너무 많이 뿌렸으니까 물가가 네. 오르는 석유 파동의 시기였죠. 네.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금리를 빠르게 낮췄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도 양적 완화랍니다. 돈을 들어 뿌립니다. 돈을 마구 찍어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600불에서 돈을 찍어 뿌리죠. 1000불이 됩니다. 2차 양적 완화하면서 1500불, 3차 양적 완화하면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11년, 12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1900불을 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13년이 되니까 미국 경기가 돌아선 거죠. 좋아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FRB 의장이 버냉키 의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은 시중에 뿌려져 있던 달러를 빨아들이잖아요. 네. 2000개를 뿌렸던 게 1500개로 500개를 빨아들입니다. 그럼 금 가격이 온스당 1500불이 되는 거죠. 더 빨아들이면 1200불이 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에 금 가격이 빠져가지고요. 1000불 가까이 떨어졌던 게 2016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진짜 오랜만에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인하할 네.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풍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럼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금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멈춰버리면은 금 네. 가격은 거기서 정체되거나 이제 네. 하락하기 시작하겠네요. 네, 그렇죠. 경기가 돌아서면서 금리 인상기로 다시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금 가격이 좀 이제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금을 투자한다 하도 네. 이걸 뭐 그 장기 투자의 관점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보관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투자를?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지금처럼 시장이 어수선할 때 금 투자가 결국에는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언제부터인가 그렇죠. 경기가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뿌려줍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박살나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박살나는데 돈을 찍어 뿌리니까 금 가격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실 필요가 인플레이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돈을 많이 찍어 뿌리는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경기 둔화 사이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때는 금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을 가져가실 때 이런 관념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는 거의 투자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황이 찾아왔을 때 돈을 찍어 뿌리면서 금 가격을 밀어 올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불황을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향후 10년, 20년을 투자한다고 할 때 불황이 한 번도 안 찾아올까요? 위기라는 게. 한 번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긴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을 적립식으로 ETF를 적립식으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은 금 통장을 조금씩 사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언젠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시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완화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다른 자산들 다 흔들릴 때 금 가격이 뛰어 올라오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포트폴리오의 보험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떤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네. 적립식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미중 문제 정말 치킨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막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이 또 우리 한국 건드려가지고 또 한일 경제 전쟁, 네. 뭐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새. 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한국 말씀하신 대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친 거 아니냐. 네. 이래서 결국 한국에 정말 IMF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네.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경제 위기가.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며칠 전에도 그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네. 이러다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 그렇지, 아니냐 이런 망하는 거 말씀을 아닌가. 해주시는데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뭐 단기적으로 망한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게 그냥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흑자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정 흑자국이 많지가 않거든요.
재정 흑자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근데 말이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 이거 돌려 말하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흑자 내는 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예, 나라.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버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맞네요. 전 세계 8, 9위 정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재정도 건전하고 계속해서 소득,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쌓아놓은 돈도 많아요. 그럼 이런 나라가 쉽게 망하겠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상하다, 망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를 보는 눈을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예를 들어 망할 나라 합니다. 망할 나라의 국채 아무도 투자 안 하죠. 다 팔죠. 그러니까 채권을 다 팔고 나갑니다. 그럼 그 나라는 돈을 빌려야지 살아날 텐데,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빌릴 수 있냐면 5% 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금리가 사채 이자 쓰는 거 예, 그렇습니다. 급할 때 사채 이자 쓰는 예.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려워지면 금리가 막 하늘로 뛰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때 보시면은 그 금리가 막 그쵸, 엄청 30%까지 올라오고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도 금리가 7%까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상황만 보셔도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금리가 같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요, 우리나라 국채를 귀하신문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기금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많죠. 이 글로벌 연기금들이 투자를 하려면 안정적인 채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안정적인 채권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재밌는 게 이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사태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죠. 유로존이 다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냥 20년 전만 해도 이탈리아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이탈리아 선진국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되게 어려운 나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이탈리아하고 한국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하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지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뭐 요즘 말하는 국뽕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때 당시 유로존의 사태 이후에 유로존의 국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유로존의 국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투자하기가 불안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국채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건전하죠. 돈을 계속 벌죠. 수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쌓아놓은 돈도 많습니다.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를 마구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힘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을, 국채를 팔죠. 주식 채권을 다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는 폭락하겠죠. 국채를 팔고 나가니까 외국인들이 다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2% 더 줄게 하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채 금리가 7%까지 올라오고 그랬던 겁니다. 예.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팝니다. 그럼 그만큼 원화가 쏟아졌는데 이 원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면 원화 가치도 폭락을 하겠죠. 주가 떨어지고 금리 뜁니다.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환율이 뛰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 일본이랑 이제 무역 전쟁이랑 그 다음에 뭐 중국 위안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 국채를 외국인들이 사들이기 시작을 하죠. 안전자산입니다. 사고 들어오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가는 세력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채가 안전자산이라 사서 들어오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가가 빠지는데요, 금리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다가오니까 금리 낮춰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팔고 나가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뛸 수밖에 없겠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 국채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1,000원에서 1,250원 사이를 지루하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네. 어쨌건 그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네. 아직은 네. 안전한 나라라고 네, 평가할 그렇습니다. 만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돈을 네, 갖다 그렇습니다. 집어넣어서 네.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대외적인 안정성 이런 면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거죠. 대외 안정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나라가 바로 망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망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그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하고요. 주가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신용이 건전하다 안 건전하다 하고 제가 돈을 많이 번다 안 번다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 나라가 망한다도 따라가지만 실적,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그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제2의 IMF 뭐 이런 얘기가 뭐 단기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기를 걱정하시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그 트리거가 네. 되는 역할이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의 뭐 폭락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그렇습니다. 일어나면은 엄청난 그 가계부채 때문에 이게 악순환에 빠질 수도 네,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되게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도망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떨어지지만 금리가 크게 뛰어오르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CD 금리가요. 3개월 CD 금리가 거의 7%에 육박합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CD금리에다가 1, 2%더 붙여가지고 대출 나가는 거니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9% 이렇게 돼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마구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잖아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 뉴스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금리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 남아있겠어요? 다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우리나라 채권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독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건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말씀하신 대로 막 금리가 7, 8% 이상으로 막 급상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갔을 때 좀 네, 고민해 볼 수 그렇죠. 있는 문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대외적인 여건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예,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뭐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고 네. 1,215원 오늘 뭐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인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네, 계속 그렇죠. 올라서 네, 그렇죠. 지금 달러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한국 경제가 정말 이 환율 때문에 네. 예, 하여튼 뭐 박살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하고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한일 무역 분쟁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1900년대의 얘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제 물론 뭐 반도체 소재가 어떻다, 화이트리스트가 어쩌다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무역 분쟁이 단순히 미국 대 중국, 미국 대 유럽, 미국 대 일본, 미국 대 인도 이런 구도에서요. 이제는 넌 US 국가죠. 미국이 아닌 나라 한국과 일본으로 확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른바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그러니까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트럼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계 질서를 잡고 있던 네.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네. 보호무역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나도 해도 되겠네? 뭐 네, 이런 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네. 아까 전에 결국엔 이렇게 그 철도에 둘이 누워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주인공의 미국과 중국이 누워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누워 있다라고 보고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같이 누워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한일 문제는 시작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느 날 한국하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본하고 그렇습니다. 유럽이 될 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는 결국에는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고 기차가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큰 기차가 여러 개의 철로를 물고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다 죽기 직전일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들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 얼어붙으면서 돈을 다 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마지막에는 이게 국제 공조의 형태로,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국제 공조의 형태로 이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일 문제도 네, 좀 쉽게 그런 틀에서 보는 게 쉽게는 아니지만 예, 어쨌건 예, 그렇죠. 쉽진 잘 않죠. 해결이 예. 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미중 문제보다 네. 한일 문제보다 네. 사실 더 우리에게 위협적이 되는 게 지금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확 올라가게 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그 말씀 정확하고요. 그 위안화가 왜 우리나라에 중요하냐면 네. 중국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해 주는 나라이자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 버리면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수출 경쟁을 하는데 중국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위안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뜩이나 소비력이 약한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도 어려워지고요. 중국과 경합하는 수출 경쟁도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양방으로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한일 분쟁도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투 선수도 처음에 잽 한 대 맞으면 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잽 맞으면 그냥 앞으로 누워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한테 잽을 맞은 거나, 뭐 잽이라기보다는 좀 세네요. 예, 훨씬 세네요. 예, 스트레이트 같은 거네요. 한 대 맞으니까 이렇게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중국의 위안화 문제라는 거는 결국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공조체계가 형성이 될 때, 그럼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그러면서 이 무역 장벽이 해소가 되면은 결국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 만큼 그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면서 위안화가 절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이번에 이제 절하가 됐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6점 얼마에서 뭐 이제 7원 7 예. 위안 얼마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이 큰 것 같지가 않은데 다들 엄청나게 올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이제 그 얼마나 오른 건지. 많이 올렸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냐면 코스피 지수가 2002포인트였는데 네. 1999포인트로 떨어졌어요. 3포인트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하신 얘기가 2000선 붕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예,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이게 말이 맞죠? 맞는 얘기인데 진짜 맞나라는 이제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제 압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마디 숫자라는 건데요. 중국한테 있어서 7위안이라는 건 이런 존재입니다. 뭐냐면은 네. 중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도 7월 22일부터 2015년도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위안화를 절상을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위안화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사서 쟁여놓으면 가치가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금이 중국으로 마구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오골오골 모여있는 그 이제 일종의 환투기 세력들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위안화가 절하가 되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위안화 가치가 오를 줄 알고 들어가서 오골오골 기다리는데 갑자기 반대로 도는 겁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톱. 이 정도에서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안심을 오케이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될 텐데 만약 끝도 없이 절하가 됩니다. 끝도 없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아니다 싶죠. 그러면 너도 나도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탈출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전부 다 그 달러당 7위안이라는 위안화 환율을 다 지켜냈어요. 6.99까지 올랐다가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을 개입을 해서 만들고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암묵적으로 달러당 7위안이라는 이 환율 라인 있잖아요. 이게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마지노 라인이다라는 그런 관념이 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6.9위안에서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도 지켜주겠지 했는데 탁 뚫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위안화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어떤 액션이 나올까 한 다음에 일단은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물밀듯이 자금이 빠져나가는데요. 오늘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달러당 7.1 위안에서는 뚜껑을 닫아줬습니다. 뭐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딱 막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막히니까 그래도 뭐 팍팍 쳐올리진 않겠네, 위안화를 마구 떨어뜨리진 않나 보네라는 안심이 좀 생기니까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조금은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환율 그 절하가 됐다 그래서 그것도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은 생기겠지만 네, 결국 그렇죠. 또 이 그 돈을 투자한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네, 그렇습니다. 탈출의 구실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저 오건영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저 팀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말 이 경제 전쟁,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전쟁과 한 나라의 어떤 국가 경제들을 그 금리라든가 환율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네. 어렵네요. 어렵죠. 네, 이거 정말 네. 야, 이거 이 경제학자들 너무 어렵겠는데요. 어렵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예. 아니 실상 자체가 예. 이게 뭐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복잡다단해가지고 네. 때리는 놈, 맞는 놈, 뭐 응? 네, 다 그렇습니다. 얽혀 있어가지고. 네. 야, 정말.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 환율하고 금리로 이 뭐랄까요, 이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네. 좀 와닿는 부분도 많이 있네요.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저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 아니 근데 책 자체가 이게 좀 신간인데 너무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제목을 주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측을 하셨나요? 경제 전쟁이 벌어질 걸? 그냥 이렇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내용이 저도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왜 지금과 같은 경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조금이나마 예측이 되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좋은 시간 또 한 번 더 만드셔가지고요. 네. 환율과 금리로 뭔가 경제를 연결해서 네. 또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